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28살과 36살 두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징과 함께 훈장이 취소됐습니다. 내일 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인데 소방당국이 오늘 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여야의 합의 무산으로 불발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인 오는 7일 방송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스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방 창에서 소통하시면 저희가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무거운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 화재 소식인데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육류 가공공장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는요, 어제 일제히 문경을 찾았는데 그 모습부터 한번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영웅들의 삶이 굉장히 짧았지만 그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용기의 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소방관들 순직 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합니다. 네, 여야 대표 지도부 모두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 라이브 처음 찾아주신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좀 다 팽겨치고 나가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저희가 비대위가 끝나고 인재 영입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문경 소방관 분들이 이렇게 순직을 하신 마당에 저희가 환영식이랍시고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 일정들을 다 취소하셨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문경 현장을 찾고 또 화재 현장과 그 장례식장을 찾으셔서 조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소방관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슬기롭게 이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서 잘 논의한 다음에 진정한 그 대책 마련이 될 수 있고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장선필 대변인 일단은 신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당대표 양당 대표가 가서 뭐 처우 문제, 뭐 수당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좀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영웅이라는 게 다른 분들이 영웅이 아니라 이런 순직한 소방관들이 영웅이라는데 전 국민이 공감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소방관 분들께서 더 젊으신 분들이라 더 마음이 아프고요. 어쨌든 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위험수당도 좋고 어떤 장비를 어떤 노후화된 장비를 새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소방관들이 본인의 안전을 먼저 답보하면서 구조 활동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영웅들에 대한 추모도 했고 뭐 다양한 의견들 제시하면서 앞으로 대책 마련에 좀 열심히 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얘기를 좀 이어가자고 하면 뭐 두 당 대표, 당 수장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격 행보를 이어갔는데 장가 기자, 어제도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센 발언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공천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신청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절대 공천 못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여당을 향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금 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도착비리, 백현동 도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야당이 혹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일 경우에는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게 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거나 헐뜯거나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 뭐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했으면은 절대로 공천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과거 어떤 이력들을 들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희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셨다면 컷오프 대상을 넘어서서 이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 대상. 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하고 만취 음주운전도 했고 또 지금도 10여 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초동에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법 방탄 그 용어로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저희 당에 공천 신청을 하셨다면 컷오프 대상이고 저희 당원으로서도 저희가 사실 인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 때도 반박할 때도 법화 의혹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법화뿐만 아니라 뭐 음주운전, 토착비리, 뭐 선거법 위반 계속 열거를 했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공세수를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올 초였나요? 만났을 때만 해도 약간 허니문 기간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아예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심판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에 대항하여서 어떤 운동권 청산이라든지 어떤 야당의 어떤 허점을 공격하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좀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사실 이러한 발언들은 여당의 대표가 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러한 것들은 그 전에도 뭐 상근 대변인들, 부대변인들을 통해서 양 당에 서로 공격을 해왔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겠나? 여당의 선거 프레임은 그 말씀하셨듯이 약속한 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경제 회복의 주안을 두는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본인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좀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신조 대변인 일단 요즘 가만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수장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진영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좀 느낌도 드는데 여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하고 일단 야당 이재명 대표는 좀 방어하는 느낌도 들고 윤 대통령 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가겠다는 좀 프레임을 전환시키겠다, 총선 앞두고 전환시키겠다 이런 느낌을 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세를 받는 것이 본인이 깨끗한 정치를 했고 본인이 정말 숨길 것이 하나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수세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방어할 게 많고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세, 수비가 바뀌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해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구도가 전혀 메꿔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에 관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민주당의 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보다 자신이 대권 주자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등치시키는
그러니까 이른바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죠. 그런 자의식 과잉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직무 능력, 수행 평가에 있어서 훨씬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이재명 대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한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직 양당 대표들을 향한 평가가 국민들이 보실 적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이런 그런 역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만 쉽사리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한번 어제인가요? 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뭐 지지도 여론조사 보니까 두 대표 대통령 차기감으로 봤을 때 동등하다, 동률이 나왔다 이런 지지율도 한번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말고도 또 비대위원들도 사실 강도 높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정말 컷오프 유망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실까봐 알려드리는데 어제 증오 발언, 음모론, 혐오 발언 또 쏟아냈습니다. 컷오프 기준을 한 번 더 충족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이것도 아마 모르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아마 외면하실 겁니다. 컷오프 못하실 겁니다. 곁달 사당됐기 때문에 못하실 거 잘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표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 동료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얘기해서 이슈화 시키느냐라는 거에 저희가 같이 휘둘리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역시 이런 모습 때문에 저희가 장서정 의원님을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주실 거죠? 네. 네,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 전략, 무대응 전략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좀 요약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구자룡 비대위원은 컷오프 유망주라고 이재명 대표를 또 직격을 했는데 강성필 대변인 이 얘기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를 앞두고 연일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서로 맞장구를 치는 걸 보면 사실 너무 조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급하다. 예, 무슨 뭐 비대위원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 모습에 좋아 보일까? 얼마 전에 그 양 당이 저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같은 날 서로 다르지만 대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었죠. 그때 많은 언론들이 간만에 양당이 정당다웠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공격을 하는 게 뭐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고, 뭐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반사이익 받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이면 국민들이 귀 기울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반복되고 있고, 또 이 중에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고 단 하나도 뭐 유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표가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하는 얘기하는 부분 너무 이슈화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휘둘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장서정 비대위원이 했는데 신조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시 전략 취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시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정쟁을 부추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쟁을 부추기고 그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테러를 향해서 음모론을 또 설파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슈화 시키는 것에 휘둘리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저희 비대위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한 위원장이 부패한 운동권 인물이라면서 딱 집어서 5명의 정치인을 실명을 딱 거론을 했는데 어떤 인물을 콕 집은 건지 그 얘기 한번 듣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선거의 시대 정신을 소위 말하는 86의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86이라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이른바 운동권 부패 리스트다 이렇게 좀 명명이 된 것 같은데 이고은 변호사님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콕 집어서 이분들 설명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 5분에 대해 사실은 한 위원장이 이전에도 몇 번 거론을 한 적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송영길 정 대표나 또 윤건영, 김민석, 서영교 의원 이 4명은요. 학생운동을 한 출신이고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사회운동가 출신입니다. 이들 중 3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 또 윤미향 의원, 또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엔 과거에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 한 위원장이 거론한 이 인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이 거론된 당사자 중에 윤건영 의원 측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답변을 내놓았고요. 서영교 의원 측은 청산 대상은 오히려 정치검찰 한동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2 의원은 현재 대응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위원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도 야권 인사들의 어떤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제발 날 고소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는지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전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친밌는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 김경률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 김경률이 허위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비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입니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 위원장이 저런 일 하라고 제가 모셔왔다. 김경률 비대위원 지칭을 하면서 굉장히 장내가 좀 웃는 모습도 있는데 아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서정 비대위원장한테도 같은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했습니다.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셨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신조 대변인님 일단은 김 의원이요. 민주당 좀 자기를 제발 좀 고소해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 그동안에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저는 자료 수집은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뭐 평당 2,100만 원 이런 세세한 금액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위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를 하신 건데요. 저는 그러한 역할은 저희 비대위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비대위원들을 정치인 위주로 꾸렸고 그 정치인 출신의 비대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분명히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것이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시민사회 단체 출신인 비대위원들 그리고 현직에 종사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분들이 이러한 의혹 제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논란을 지금 받은 노무현 재단이나 뭐 정의업 그런 단체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면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고발하고 또 본인들이 투명하다, 깨끗하다라는 증빙 자료를 국민 앞에 선보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김 의원이 자기 좀 고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관련 그 지목된 관련 단체 혹은 민주당이 좀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먼저 김경률 비대위원이 노무현 재단 그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의 아파트하고 같이 비교를 하셨어요. 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하고 이 노무현 재단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연 시설이 이렇게 같이 병합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비교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대통령 기념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이미 다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좌를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금만 알아보셔도 다 국고 보조금 사업을 해보신 분은 다 알고 있고 이조차도 이 결과 보고서가 여성가족부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이것까지 다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그 관련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추후 더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 어떤 공천 문제로 혹은 뭐 김 여사 관련 문제로 좀
발언을 했다가 좀 서로에 좀 휩싸인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도이치 특검 네. 뭐 탈탈 털어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다에 네. 이어서 네. 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왜 이런 발언을 이어간다고 한번 해석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 시민단체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그분의 어떤 순수성,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께서 또 먼저 첫 어떤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쏘아 올린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 국민의힘 내외를 지금 다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도 저런 분이 계시니까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쏘아올린 공이 정말로 이제 대통령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좀 그 입장 변화를 좀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1차 충돌이 있은 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신조 대변인. 일단은 노무현 재단 얘기를 갑자기 꺼낸 것, 김경률 비대위원이 일단 비대위원 사퇴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좀 피하기 위한 거다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무현 재단 관련한 일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비대위 그리고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당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또 김건희 여사 그 관련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그동안에 쭉 갖고 오셨던 생각을 지금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뭐 늦어진 측면은 있다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늦어졌다. 충분히 그동안에 가져왔던 생각을 지금에서야 밝히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더 나은 그리고 더 다른 형식의 의혹 제기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작년부터인가요 올해까지 계속 정치 개혁 관련해서 파격적인 어떤 좀 이색적인 어떤 안들을 공약을 내놨었는데 의원 정수 축소가 좀 대표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들고 나왔는데 제안했는데 이건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한 위원장은요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에 맞춰서 이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이 명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본인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임무가 중하고 명예가 높으니까 더 많은 세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정 세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당 내에서도 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고요. 이게 이제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 회의에서 제언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다룬 이유가 사실 파격적이기도 하지만 한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뭐 이런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일단 전제는 한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신조 대변인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좀 꺼낸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한데 사법적 문제로 얽혀 있는 어떤 의원이 좀 구속돼도 국회의원 급여를 계속 받는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좀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직을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세비를 받습니다. 근데 세비에 더해서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들어가는 그 봉급 형태의 급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받는 현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 이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 상임위 도중에 수많은 코인 거래를 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해도 그분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 세비가 1억 몇천만 원씩 계속 꼬박꼬박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통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 의원도 민주주의 파괴 공작을 벌였지만 계속해서 세비를 받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일반 사기업 같으면은 당장 해고가 돼도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들을 국민들께서 보실 적에 과연 정치권을 바라보는 불신이 더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러한 입장을 내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까지 한번 덧붙여 주셨고요. 장관 기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사견이다 이런 개혁 전제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실현이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뭐 월급이랄까요, 뭐 각종 수당 그리고 외국까지 비교하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연봉을 바꾸는 거니까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우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올해 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가 오른 1억 5,70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져보자면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는 건데요. 네.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72만 원 가량이거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월급을 낮추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1,300만 원에서 572만 원 되려면 절반 이상은 깎아야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 특권이 타국에 비해서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늘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보좌진 수도요. 우리나라는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일본은 3명, 영국, 독일, 프랑스는 2명에서 5명가량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의원 세비 줄이자 이 말에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말부터 차례로 들어보시죠. 직업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에요. 직업적인 매력도를 어느 정도 하향하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개혁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영예로운 위치이죠.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내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언 드리는 겁니다. 뭐 제안만 하시지 말고 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뭐 여야간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의도화 되신 건가요? 네, 이 얘기 나오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해 볼 만해 이런 얘기들 좀 주변에서 하시던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일 안 하고 싸운다 뭐 그런 얘기들 거기에 대한 불신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개혁 일환으로 또 한 번 좀 과감한 어떤 개인 의견이지만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벌써 정치개혁 5가지 말씀하셨고 추가로 세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 양반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근거를 드셨냐면 300석에서 250석, 네, 맞습니다. 50석을 줄여들자 이렇게 했죠. 네. 본인이 국회 나오셔가지고 장관으로서 질의할 때 국회의원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재밌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 본회의 결석왕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니까 네. 2등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입니다. 불출마를 했죠. 나머지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아하,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상임위 결성왕 1등부터 3등을 보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김태호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결성왕 1위, 상임위 결성왕 1위예요. 자, 뭐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의힘에서 공천 주실 겁니까? 자꾸 물어보시던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지지율이 낮아요. 일 못한다고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 월급도 깎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시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은 미래를 보고 희망을 던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과거의 검사처럼 규제하고 철폐하고 금지시키는 모습은 국민들께 공감받을 수가 없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석 순위, 결석왕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보신 거예요? 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신조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 일각에서도요, 이 한 위원장이 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뭐 본인들 의원들에는 자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당내 반응도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께서 본인들의 급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또 감추지 못하는 민감할 분들도 수도 있고요.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돈이 많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 재산이 많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인들도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힘들게 사시고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급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전 받을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도 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한번 토론해 볼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번 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요,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뭐 거세게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 얘기, 발언 듣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준석 대표하고 뭐 같이 이렇게 북 콘서트도 같이 한다 그래서 저건 그 사람이 좀 돼 가나 보다 이제 혼자 이렇게 봤더니 다시 일로 온다는 걸 보고 LA 속으로 딱 소리밖에 안 나오대. 그리고 뭐 그쪽에서도 배지가 잘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럴 거면 왜 한 두어 달 전에 이준석하고 뭐 그렇게 북 콘서트를 같이 하고 이제 요란을 떨어요.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 항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갔다가 이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이 좀 인상 깊네요. 인공기를 들었다가 일장기 들은 사람이랑까지 표현을 썼는데 강선필 대변인님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독설하시기로 유명하시죠. 근데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현주 전 의원께서 민주당으로 복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결 조건으로 어떤 불출마라든지 아니면은 험지, 격전지에 출마를 하셔서 당에 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복당의 문제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정치라는 것이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한 명을 얻고 또 나머지 구성원들이 분란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장가기자, 이 민주당에서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을 추진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이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정성호 의원이었다고 어젠가요?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자신이 처음 이현주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10년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 이현주 의원이 원내 부대표를 지냈고 개인적으로도 법조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아프게 비판하는 이현주 의원에게 국민의힘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 민주당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언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현주 의원의 통화가 있었는데 그 정도지 복당이 결정됐던 건 아니었다라고 정성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던 두 사람이 날선 비판을 내놨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은주 의원이 정성호 의원이 옛날에 친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뭔가 배지를 다시 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지금 하겠죠. 그걸 이제 정성호 의원이 다리 좀 놓은 모양인데.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의 아바타인지 의심스럽고요. 정성호 의원 소개로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당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현주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정성호 의원이 심각한 게 아니다 하면서 내가 사실 먼저 제안한 거다. 이낙연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화살이 돌아가니까 좀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 신조 대변인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을 많이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현근택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에서도 봤겠지만 당의 그 성비위 논란에 휩싸인 분에 관한 징계 사안까지도 개인적으로 그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견, 메시지를 통해서 했던 어떤 게, 의견이 있는지를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을 너무 믿고 있는데 이것이 비선 논란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죠. 비선 논란. 사실 저런 문제들은 당의 공식 의결기구나 논의기구를 통해서 논의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그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민주당의 그런 공적 의결, 의사 구조 시스템이 좀 망가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 정성호 의원이 지금 이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인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현주 의원 같은 분은 사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다 한 번씩 돌아다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기회주의적인 철새의 모습인데 그러한 분을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시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 당원들께서 아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으셨을 것이다. 이념과 그 소신이 아니라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이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아보려고 민주당이 복당하는 상황을 연출한다면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당원분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 민주당의 그 중진 의원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신조 대변인 일단은 당직이 없는 정 의원이 비선 실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하셨는데 강성필 대변인 뭐라고 좀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앞뒤가 맞고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론 보도 보면 당의 중진들과 많이 상의하라고 하셨어요. 정성호 의원도 당의 중진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당 대표고요. 그러니까 또 당내 여러 사안이 있을 때 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당내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남양주 가가지고 남양주 시민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남양주 시민이 대표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관련해서 사실 비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어쨌든요 이현주 전 의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그 복당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이제 타진이 있었고요. 먼저 이 의원이 뭐 제안하셨다 이런 인터뷰들도 아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는 과거에 이제 좀 문제 제기하면서 탈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설사 복당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어떤 견제하는 부분, 정권을 견제하는 부분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을 주로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현주 의원이 제3지대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복당을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었다고 당황함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의원 어떤 선택 내리고 또 이 일들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도 이현주 전 의원의 인터뷰도 들었고 뭐 SNS도 봤는데요. 사실 본인께서는 복당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양당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그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역할을 위해서만 들어오신다는 것은 저는 건전한 정치 발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본인이 기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제라든지 그런 안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문재인계 세력과의 어떤 불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2달 남짓 이제 남았는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선거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결정될지 사실 기약도 할 수 없는데 준연동형, 병립형 고심하던 민주당이 일단은 결정을 당원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변호사님 오늘 전 당원 투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간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동안은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이 이 전 당원에게 한 120몇 명 되는 당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참여 링크를 보내고 현행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안을 동의하시냐, 그렇지 않으면 병립형으로 선회하는 안, 이 둘 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아직 이 선거제 관련한 전당원 투표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지 좀 과장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 당원 투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안, 2안 중에 선택하는 방안,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 어떤 안을 결정을 하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은 다음에 이 전 당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적 과정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이지 이 선택에 대해서 전 당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안이 늦어도 오늘이나 아니면 이번 주말까지는 이 입장이 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할지 말지 결정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이 관련해서요.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관련해서 비명계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게 파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또 일각에서는요. 지난해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도 파기했다. 이 대표 말 바꾸기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일단은 결정이 된다면, 선거제 결정이 되면은 일단은 공식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해괴한 정치 선거 제도를 만든 것 자체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생겨났습니까? 과거에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 간의 정치적인 야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아주 야합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사과하지 않고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인 것 같은데, 병립형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민주당이 행했었던 그 과거의 의회 절차를 무시했었던 그 의회 폭주 사태에 대해서도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민주당이 분명히 당원 투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염려되는 점이 뭐냐면, 민주당이 사실 당원 투표를 밟았던, 선거 직전에 당원 투표를 밟았던 전례를 비췄을 때 분명히 당원 투표를 밟게 되면은 그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 저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 민주당 당원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선거제 논의 관련해서 민주당 당원들한테만 의견을 묻는 것은 민주당 그 지도부가 사실 당원들 뒤로 좀 숨으려는 치졸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모습 갖고 계시고요. 또 오늘 류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가 좀 인용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히틀러도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다면서 민주당이 못된 짓은 다 당원 투표로 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뭐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먼저 우리 신주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회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회귀한 게 아니라 이 국민이 어떤 표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 최대한 많이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의석을 반영을 하자는 취지인 거지, 이게 좀 회귀하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신뢰이고 책임입니다. 근데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2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 실정을 보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 보이면 어떻게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차라리 중앙위원 한 500명 이상이 있는 중앙위원을 열어가지고 네. 2박 3일이든 뭐 며칠이든 간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거기서 끝장 토론하자. 끝장 토론을 하고 여기서 나온 결론은 양쪽 그 의견이 모두 수긍을 하는 이래야지 나중에 이 토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책임 소지도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께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대의를 모아보자. 네. 너무 많은 건 말고 네. 중앙위원들만. 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인터넷 라이브를 통해서 이기는 선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뭐 멋지게 지금 뭐하냐, 뭐 이런 해갖고 선거제에 두고서
뭐 분분한 해석이 나왔던 발언인데 그 한번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긴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네, 장가 기자, 일단은 저 이건 변호사가 소개해줬지만 전 당원 투표 할지 말지 아직 모른다.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많이 엇갈린다고 해요.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 전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권재민 정신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을 당원들한테 모두 묻겠다는 건데 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를 했는데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거 당원 투표 붙이면 정말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을 되돌릴 명분이 없으니까 전당원 투표로 붙여서 좀 부담을 떨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전당원 투표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시절인 2021년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비위로 생긴 어떤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일을 두고서 대표를 일하면서 저지른 큰 실수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관련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이 압도적 찬성을 받도록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의석을 결코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뜻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발언 쭉 들어보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사실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강선필 대변인께서는 네. 이 선거제를 결국 당심에 맡겨야 된다. 누가 하나 결정 못한다. 뭐 중앙위원들 대의를 모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도부에서 결정하기는 정말 힘든 문제일까요? 물론 책임이 클까요? 그럼요. 힘든 문제고 고민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전당원 투표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전 당원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전 당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 어떤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당원에게 휘둘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여율도 낮으면 또 의미가 퇴색되고 하지만 이 중앙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당의 중요 직책을 맡은 그야말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고 또 지금 당내에서 그야말로 비명, 친명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당직을 맡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결정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라이브 픽입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문경의 한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숨졌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타까움과 동시에 소방관들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와중 어제 인천에서 퇴근하던 소방관 2명의 활약이 화제가 됐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뛰어가는 두 남성. 인근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이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소방서의 고준규 소방교와 김상근 소방교. 이들은 근처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이를 발견했는데요. 비번이라 소방 장비도 없었지만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덕분에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60대 남성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동료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한 상황이라 두려웠을 법도 한데 사명감이 대단하고 멋집니다. 무탈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 이런 소방관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한땐 정말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법정에서만 보는 사이죠.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얘기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전 연인 남현희 씨와의 사기 공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잡을 수 없는 전 씨의 행동에 이를 지켜본 이들은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갔을까요? 대질 조사장에 들어선 전 씨는 남 씨를 보고 예뻐져서 몰라보겠다라고 능청을 떨다가 또 조사 중엔 남 씨 측이 조사관의 모니터를 볼 수 있으니 자리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남 씨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사랑해서 미치겠다라며 대성통곡을 했는데요. 이게 모두 진심인지 또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당황스럽게 만드는 발언보단 일관성 있는 태도로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